어느 병원 응급실 앞. 보호자분, 보호자 어디 계세요? 저요. 어머님은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십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며느리분이시라고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복도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야, 들었어? 402호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밥도 안 준대. 어머, 세상에. 그 착하시던 어르신한테.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효도가 뭔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 어머님은 보호자분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환자분 지난 3개월간 총 14번 응급실에 오셨더군요. 네, 14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보호자 동행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혼자 오셨어요. 복도에서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저 며느리 때문에 어르신이 쓰러지신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봤어. 어제 계단에서 비틀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보호자분 이 기록들 보세요. 환자분이 매번 응급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혼자 왔어요. 우리 며느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그리고 마지막 기록. 며느리가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는데 제가 또 짐이 될까봐 의사가 꺼낸 한 장의 진료 기록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럼 우리가 잘못 본 거야? 보호자분 환자분의 진짜 병명은.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문이란 건 참 묘한 생명체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가죠. 이 작은 마을에서도 그랬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 여자의 이름은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이 마을은 30년 넘게 같은 얼굴들이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누구네 집 김치찌개 냄새가 제일 진한지, 누구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지 모든 게 다 알려지는 곳. 비밀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평상에 앉은 할머니 4~5명이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봤어. 402호 며느리 시어머니 팔 확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던데. 어머 세상에. 그래서 요즘 이씨 어르신이 밖에 안 나오시는 거였구나. 이정순. 올해 72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 먼저 보내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지 7년째. 원래는 말이 많고 웃음소리가 큰 분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모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인정에서는 화투판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 이정순의 모습은 마을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더라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 눈빛부터가 차가워. 저런 애들이 속으론 뭘 하는지 몰라. 윤지영, 35살. 7년 전 이 마을의 아들 강민호와 결혼하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이 마을은 낯설고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서로의 일상을 훤히 들여다보는 시선들, 그리고 끝없는 참견.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남편 민호가 아버지의 유산인 작은 철물점을 물려받아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짧게 고개만 숙이는 것을 무례함으로, 마을 행사에 자주 빠지는 것을 오만함으로, 그리고 최근 시어머니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학대의 증거로.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의 커튼도 내려져 있었죠.
평소라면 아침부터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창문이었습니다. 이정수는 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소문은 노인정을 넘어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들었어요? 402호 며느리 말이에요. 아, 그 집. 시어머니 밥도 제대로 안 준다던데요?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듣기론 말도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근거는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소문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지영은 매일 아침 7시 마을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돌아왔죠. 남편 민호는 철물점을 운영하느라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정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노인 혼자 집에 두고 참나.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지, 왜 며느리가 슈퍼마켓에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뭘 했길래 시어머니가 저렇게 된 거지? 소문은 아이들의 엄마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402호 알아요? 거기 며느리가 진짜 문제 있나 봐요. 저도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한다던데.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야겠어요. 그 집 앞 지나갈 때 조심하라고. 소문은 이제 하나의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집 밖 출입까지 통제한다고.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 시각 402호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이정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 지영이 아침에 준비해둔 도시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식은 채로,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채로 이정순의 손은 가끔씩 떨렸습니다. 컵을 잡으려다가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였을까요? 윤지영은 그날도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한 말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빛이, 태도가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는 침묵했을까요? 지영 씨, 요즘 좀 힘들죠?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퇴근길 지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골목길에 서 있던 몇몇 주민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수군거렸습니다. 지영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게 뻔뻔하게도. 에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지. 지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이정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정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도시락을 보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안 드셨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3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이정순 앞에, 하나는 지영 앞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빈자리에. 남편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영은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이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그릇에 숟가락을 가져가다가 중간에 놓쳐버렸습니다. 덜그럭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일어나 숟가락을 주워 씻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정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숙였을 뿐. 지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 켜진 거 봐.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불쌍한 어르신 저렇게 갇혀 사시는데.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걸,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주는 걸,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치는 걸.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가해자, 시어머니는 피해자. 하지만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민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씨 어르신 상태 확인 필요. 의심 사례로 접수됨. 내일 방문 예정 마이너스 동사무소 복직과. 지영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꼬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믿고 싶어하는 진실과 실제 진실은 다를 때가 많으니까요.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한 여자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윤지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죽, 삶은 계란, 따뜻한 물. 시어머니가 삼키기 쉬운 것들로만 차린 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이정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굼뜨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지영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순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좀 쉬고.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괜찮다고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슈퍼마켓에서는 월말 정산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꼭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다녀올게요. 혹시 불편하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하지만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숟가락은 입술에 제대로 닿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7시.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영이 집을 나서자마자 골목길 어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나가네. 저 시간에 어르신은 어쩌라고. 내가 어제 들었는데 밤늦게까지 집에 불이 꺼지지 않더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영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이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오른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잡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정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내딛자마자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아니, 몇십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지영은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이요. 네, 12,000원입니다. 손님은 돈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지영은 그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402호 며느리분이세요?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어르신이 밖에 쓰러져 계세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디요? 지금 어디시라고요? 마을 앞 슈퍼 근처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계산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지영 씨, 어디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지영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정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빠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의식은 희미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녀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는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이래. 그러게 집에서 뭔 일 있었던 거 아냐? 아침부터 어르신 혼자 계셨잖아. 밥은 제대로 먹였을까? 지영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만 중요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 곧 와요. 이정순의 눈꺼풀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지영을 향했습니다. 미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미안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이정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같이 타시죠. 빨리 가야 합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지영은 밖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 눈빛 좀 봐, 무표정하잖아. 양심이 없는 거야.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눈 밑에 깊게 파인 그림자를,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을, 손톱 밑에 남은 상처들을, 밤새 시어머니를 돌보며 생긴 자국들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이정순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정보 좀 기록해야 하는데요. 아, 네. 환자분 성함이랑 생년월일, 그리고 최근 병력 좀 알려주세요. 이정순 1952년생이고요. 최근에. 지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 달 전부터 말을 잘 못하신다고? 손이 떨린다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다고?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말씀을 잘 못하시고 손발이 떨리시고 균형을 잘 못 잡으시고 그런 증상이 있으셨으면 진작 병원에 오셨어야죠. 언제부터였는데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나요? 그동안 병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이정수는 매번 거부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괜찮다고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병원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영은 혼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받아줘. 세 번째 전화.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왜 바쁜데?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어느 병원? 시립병원 응급실 빨리 와줘. 나 혼자 있기 힘들어.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정순 어르신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희가 어제 신고를 받았습니다. 노인 학대 의심 건으로요.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마을 주민분이 신고하셨어요. 이 씨 어르신이 최근 한 달간 밖에 거의 안 나오시고 며느리분께서 돌봄을 제대로 안 하신다고. 그게 아니라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되면 저희가 면담 진행할 거예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일단 안정은 되셨는데요.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지영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영은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환자분,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이요? 네. 증상으로 봐서는 이미 중기 단계로 보입니다. 손발 떨림, 근육 경직, 균형 장애 전형적인 증상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이런 증상이 한 달 전부터 있었다면서요? 왜 진작 병원에 안 오셨어요? 어머님이 병원 가시는 걸 거부하셔서. 파킨슨병은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악화 속도가 빨라져요. 죄송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의사는 차트를 넘겼습니다. 환자분 기록 확인해 보니까 지난 3개월간 총 14번 응급실 방문 기록이 있더군요. 14번이요? 네. 그것도 전부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 동행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자신도 모르게? 여기 환자분이 매번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정순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혼자 왔어요. 우리 며느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는데 제가 또 짐이 될까봐. 지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병원 가는 걸 거부했는지, 왜 말을 하지 않으려 했는지, 왜 혼자 견디려 했는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짐이 될까봐. 지영은 상담실 밖으로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깊게 패인 눈밑.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난 뭘 한 거지? 밤낮으로 일하느라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상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참고 있었다는 것을. 이정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정순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지영을 보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병원 다니셨어요? 이정수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다 알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좀 나와봐. 지영은 시어머니 손을 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어. 노인 학대조사 들어간대. 나도 알아. 아까 여기서 만났어. 이게 다 내 탓이야. 제대로 돌봤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뭐라고? 우리 엄마가 아프신 거 몰랐어? 한 달 동안 집에만 계셨잖아. 나도 몰랐어.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 그게 변명이 돼? 며느리면 당연히 알아야지.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우리 가족 완전히 망신당했어. 당신은 뭐 했는데? 어머니 상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 내가 철물점 운영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나도 바빴어. 우리 생활비, 병원비 다 내가 벌어서 되는 거 알아.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여튼 조사 잘 받아. 이상한 소리 나오면 안 돼.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무소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님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어머님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이제 그만 숨지 말자. 진실을 말하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은 때때로 진실보다 소문을 더 쉽게 믿으니까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윤지영은 병실 옆 보호자 의자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 소리를 듣고 링거 속도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간호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새벽 5시 이정순이 눈을 떴을 때 지영은 물을 따라 입가에 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모금 삼키려다 기침을 했고 지영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봐, 혹시라도 뭔가 필요하실까봐.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의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인 지영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 부어오른 손등, 옷깃에 묻은 얼룩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표정.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지영은 긴장한 채로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보호자 면담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복직과 경찰, 그리고 저도 참석합니다. 네. 보호자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아니면 변명으로 들릴까? 상담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복직과 직원 2명, 경찰관 1명,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윤지영 씨, 맞으시죠? 네. 저희가 마을 주민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에 대한 방임 및 학대 의심 건입니다. 방임 학대. 그 단어들이 지영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최근 한 달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신 건 사실입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님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그렇다면 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병원 가시는 걸 거부하셨어요. 환자가 거부했다고 해서 보호자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환자 상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정순 환자분은 파킨슨병 중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저영양증 상태입니다. 저영양증이요? 네. 상당 기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실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준 거군.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렸습니까? 매일 세 끼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드시기 쉽게 죽이랑 부드러운 반찬으로. 그렇다면 왜 저영양증까지 오셨을까요?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가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진료 기록을 보시면 환자분이 스스로 음식을 거부해왔습니다. 스스로요? 네. 여기 간호사 기록이 있습니다. 어젯밤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의사는 기록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먹지 않았어요. 병원비 아끼려고 참았어요. 우리 며느리 이미 너무 힘들어해서.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분이 최근 2달 동안 기록해온 간병 일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어제 환자분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보관하고 계셨어요. 의사는 낡은 공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영은 그 공책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2달 전부터 써왔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몇 시에 약을 드셨는지, 컨디션이 어떠셨는지 매일매일 빠짐없이 적어둔 것. 처음엔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님을 위해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돌보고 싶어서. 여기 보세요. 매일 아침 6시, 죽 준비 오전 8시, 약 복용. 낮 12시, 점심 준비 후 전화 확인 오후 6시, 퇴근 후 저녁 준비. 의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식사량 적음 내일은 더 부드럽게 준비할 것. 손 떨림 심해지심 토요일에 병원 예약 권유할 것.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실 뻔한 밤에 불 켜두기. 공책 한 장 한 장마다 지영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며느리분이 직장 근무 시간을 줄이신 기록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그리고 최근엔 4시간으로 직장을 줄이셨다고요? 네. 어머니를 더 오래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놀람과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말하는 학대는 사실무근입니다. 오히려 며느리분이 환자분을 극진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복직과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가보죠. 모두가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정수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누워 계세요. 네, 하지만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지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이정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님, 왜 사과를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지영이가 힘든데. 이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안 갔어. 돈 아껴야 해서. 병원비 때문에 혼자 참으신 겁니까? 지영이가 너무 고생해 나까지 짐 되면.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절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지과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지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지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아니에요. 오해할 만했어요. 앞으로 환자분 치료비는 복지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윤지영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보호자십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지영이 내려가 보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씨 어르신 어디 계세요? 우리 문병 왔어요. 지영은 그들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며느리분. 지영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저기 며느리분,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복지과에서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얼마나 잘 돌보셨는지.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우리가 정말 미안해서. 지영은 그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오해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야 알아준 건가? 이제야 믿어준 건가?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지영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호였습니다. 나 지금 못 가. 철물점에 급한 일 생겼어. 그래. 엄마는 어때? 좀 나아지셨어. 그래, 잘 부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부탁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는 한 번도 제대로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구나. 그 순간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이니까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 곁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어머님. 그 결심이 그녀를 다음 시련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진실을 안다고 해서 쉬워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니까요.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화장실에서 돌아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꼬였다고. 복지과에서 지원금 얘기가 나왔잖아. 지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이정순 이모가 정식으로 환자 등록되면
내가 받던 돈 다 끊긴다고.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순 이모.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상구 계단 입구.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상호. 시어머니의 친척 조카. 38살. 가끔 집에 찾아와 돈을 빌려가던 남자.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끊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지원금이요? 상호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영 씨. 방금 전화 무슨 얘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이름 들었어요. 지원금이 끊긴다고 했죠?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그냥. 당신이었어요? 소문 퍼뜨린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대답해요. 당신이 내가 어머님을 학대한다고 소문낸 거죠? 아니, 그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 잡아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노인 학대 신고도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경비원이 상호를 제지했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병원 당직실에 4명이 모였습니다. 지영, 상호, 경비원, 그리고 당직 간호사.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증거라도 있어요. 지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당신 통화 녹음했어요.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영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순 이모가 정식으로 환자 등록되면 내가 받던 돈 다 끊긴다고. 이게 무슨. 설명해 보세요. 무슨 돈이 끊긴다는 거예요? 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명의로 뭔가 받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머님 제대로 돌보면 들킬까봐 소문을 낸 거잖아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니 여기죠? 네, 이 사람이. 지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문, 신고,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경찰은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경찰서 가서 하시죠. 상호는 끌려가며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이모 연금이라도 없으면 그게 어머님 괴롭히고 날 망신시킬 이유가 돼요? 상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허탈함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힘내세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간호사가 떠나고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간호사들도 당직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지영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약 드셔야. 앉아라. 지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밖에서 다 들었다. 네. 상호 목소리 들렸어. 지영이 목소리도.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애가 소문을 낸 거구나. 네. 이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왜 어머님이 사과를 하세요? 내가 상우한테 돈을 줬어. 계속.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애가 힘들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연금으로 계속 도와줬어. 어머님. 그런데 그 애가 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영아, 너는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님, 됐어요. 이제. 안 돼. 안 됐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어머님, 나는 내가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참았어. 병원도 안 갔어. 시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사람들이 널 손가락질하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없어요. 있어. 다 내 잘못이야.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진짜 다 끝났어요.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잠든 후 지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상우가 잡혔다며? 응. 진짜 꼴불견이네. 친척이라는 놈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영아. 응? 상호 처벌까지 해야 돼?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 친척이잖아. 그냥 합의로. 지영은 전화를 끊었다.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정말 혼자구나. 복도 끝에서 당직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오늘 많이 힘드셨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네, 그럴게요. 지영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의자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상호의 배신, 시어머니의 눈물, 남편의 실망스러운 반응. 이제 뭘 해야 하지?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소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지킬 거야. 끝까지. 권력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비난받던 며느리는 이제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순회를 돌았습니다. 환자들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힘든 선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가 시작되고 재활 프로그램도 계획되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질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시어머니가 드시기 편한 크기로. 지영아. 네, 어머님. 나 좀 앉혀줄래? 지영은 칼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침대 머리를 올리고 베개를 등 뒤에 받쳐주었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걸요.
이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지영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야. 지영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밥을 안 먹은 이유가 따로 있어. 어머님, 그건 알아요. 병원비 아끼시려고.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었어. 이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야 했어. 네. 내가 나 때문에 이혼당할까봐. 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너한테 힘들게 하지 않니?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 다 알아. 민호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것도, 너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도. 어머님, 내가 아프면 민호는 너를 탓할 거야.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했어. 괜찮은 척했어. 너를 지키고 싶었어.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너는 내 딸이잖아. 법적으론 며느리지만 내 마음속엔 딸이야.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병실 문 밖 복도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안고 우는 모습을. 그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난 몇 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피곤해하던 모습, 어머니가 말수가 줄어들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철물점 일이 바빴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책임에서, 현실에서. 나는 정말 비겁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가 볼래? 어머님 깨어 계셔. 지영아. 왜? 나 알고 있었어. 뭘?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직장 시간 줄인 것도, 밤마다 엄마 간병한 것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것도 다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나는 모른 척했어. 도와주지도 않았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어. 왜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철물점 적자나고 빚도 늘어나고. 그래서 내가 알까봐.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외면했어. 비겁하게. 당신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나였어. 나였다고. 맞아. 내 말이 맞아.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은 복도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빗속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정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민호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다요. 엄마 아픈 것도 몰랐고 지영이 힘든 것도 외면했고. 이정수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제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아는구나. 그걸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정말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아내였단다. 알아요. 나는 이미 늙었어.
하지만 지영이는 아직 젊어. 너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야. 네. 이제부터라도 잘해라. 진심으로. 네, 엄마. 이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영이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했구나. 죄송해요, 엄마. 엄마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지영이한테 해야지. 지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뭐?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하지 마. 뭐? 말은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많이 지쳤어.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 지영아, 나. 하지만 기회는 줄게.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 한 번.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고마워. 정말 고맙다고 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영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야. 진짜 시작이야.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정수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네. 너 행복하니? 지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랑 함께 있을 땐 마음이 편해요. 이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야 너랑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휠체어에 앉은 이정순, 그 옆에 지영과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밖 공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집 가면 더 좋아요. 엄마, 조심하세요. 세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을 아줌마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씨 어르신, 퇴원 축하드려요. 며느리분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걸. 우리가 정말 잘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도와드릴게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지영은 휠체어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구나. 진실만 알게 되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간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다. 어서 들어가세요, 어머님.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깨끗했습니다. 민호가 미리 청소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청소 좀 해뒀어요. 당신이? 앞으로 집안일도 같이 할게요. 지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변할까요? 정말로?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루하루요. 천천히. 제가 더 노력할게요. 너희들 정말 고맙구나.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순의 재활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슈퍼마켓 일을 줄이고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민호는 철물점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으니까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 그러게요. 지영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무슨 말씀을? 아니야. 진심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은 휠체어를 멈추고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한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쉽게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들리는 것만으로. 하지만 진실은 항상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침묵하며 버티는 사람입니다. 윤지영처럼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오해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혼자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는 소문, 그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킨 한 여자의 이야기. 이것이 윤지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삶은 길지만 진심을 전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속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니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